이곳은 어디지? 나는 사람이다. 왜 팔리고 있지? 이상하지. 분명 지옥을 지나왔는데. 여긴 너무 조용하다. 하지만 사람 키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사내가 깊은 산골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건 사람인가 짐승인가. 횃불 아래서 속삭이듯 퍼진 말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내가 곧 조선 전체의 운명을 뒤집게 될 줄은. 기억을 잃은 채 노비로 팔려갔던 한 사내.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 그날 밤 피로 물든 진실이 깨어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 어딘가에 있었을 법한 조선 산골에 숨겨진 야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곳에도 오늘 밤 달빛 같은 행운이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저기 멧돼지다. 조용히 해. 놀래면 도망간다. 아니, 형님 뒤에. 그 순간 거대한 멧돼지가 덤불을 뚫고 돌진했다. 몸집은 송아지만 했고 송곳니는 단검처럼 날카로웠다. 무성은 재빨리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맨손으로 멧돼지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멧돼지는 발광했다. 앞발로 땅을 긁고 고개를 마구 흔들었다. 하지만 무성의 소나기는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형님, 나 위험해. 뒤에서 동생 뻘대는 청년이 소리쳤다. 무성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멧돼지의 힘이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무성은 멧돼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멧돼지는 그대로 기절했다. 무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됐다. 이걸로 마을 사람들 한 달은 먹겠구나. 동생뻘 청년이 달려왔다. 형님, 대단하십니다. 맨손으로 멧돼지를. 시끄럽다. 빨리 메고 가자. 무성은 멧돼지를 어깨에 둘러매었다. 백근은 좋게 나가는 짐승이었으나 무성은 가볍게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갔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이 보였다. 무성의 고향, 강원도 깊은 산중의 작은 마을이었다. 이곳은 특별했다. 양반도 없었고 천민도 없었다. 모두가 평등했고 서로 돕고 살았다. 관아의 손길도 닿지 않는 오지였기에 세금도 없었고 신분의 굴레도 없었다. 무성은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다. 부모는 성실한 농사꾼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족 같았다. 무성은 어려서부터 힘이 셌다. 다른 아이들이 들지 못하는 바위도 들었고 어른들도 이기지 못하는 힘을 지녔다. 마을 사람들은 무성을 산의 기둥이라 불렀다. 무성이 있으면 멧돼지도 잡을 수 있고 호랑이도 쫓아낼 수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오, 무성이가 또 멧돼지를 잡아왔구나. 이번엔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역시 우리 무성이지. 무성은 멧돼지를 마을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곧 마을 어르신들이 나와 고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공평하게. 힘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것이 이 마을의 규칙이었다. 무성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무성아, 다치진 않았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에고, 맨손으로 멧돼지를 잡다니. 아무리 힘이 세도 조심해야지. 걱정 마십시오. 무성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손이었다. 어머니, 오늘 고기국 끓여주시면 안 됩니까? 허허, 알았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국도 함께 끓여줄게. 무성은 미소 지었다.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고기를 구워 먹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술을 마셨다. 무성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오늘 멧돼지 잡는데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래, 내 힘이 점점 세지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무성아, 너는 이 마을의 보물이다. 무슨 말씀을? 정말이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겨울을 못 넘겼을 게다. 무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다. 아버지는 무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세상에는 힘이 센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 힘을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은 드물지. 무성은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다.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힘이 셌고 그 힘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밤이 깊어갔다. 무성은 홀로 산 위로 올라갔다.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별은 무수히 빛났다. 무성은 가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평생 이곳에서 살겠지. 무성은 생각했다. 이 산에서 태어나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무성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아무 걱정도 없었다. 그러나 무성은 몰랐다. 이것이 마지막 평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무성은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다. 오늘은 사슴을 잡을 계획이었다. 마을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무성은 활과 화살을 챙겼다. 그리고 산 깊숙이 들어갔다. 한참을 걷다 보니 사슴떼가 보였다. 무성은 조용히 다가갔다. 활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정확히 사슴의 목을 향했다. 슉! 사슴이 쓰러졌다. 무성은 사슴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때였다. 덤불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무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폈다.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들이었다.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숨어서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성은 눈살을 찌푸렸다. 저들은 누구지? 사내들의 옷차림은 평범했으나 허리춤에 칼이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은 사냥꾼의 것이었다. 무성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순간 발밑에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딱! 사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저기 누구냐? 무성은 몸을 일으켜 뛰었다. 사내들이 뒤쫓았다. 잡아라. 놓치지 마. 무성은 산길을 달렸다. 발이 빨랐고 산 지형을 잘 알았다. 사내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앞에서 또 다른 사내가 나타났다. 어디 가나? 무성은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발밑이 미끄러웠다. 낙엽이 쌓인 비탈이었다. 몸이 기울었다. 무성은 균형을 잡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저 아래는 절벽이었다. 안 돼. 무성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대로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졌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무성은 팔을 뻗어 나뭇가지를 잡으려 했으나 모두 부러졌다. 쿵! 무성의 몸이 바위에 부딪혔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무성은 계곡 바닥에 떨어졌다. 물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다. 무성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무성은 떠다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꿈인지 현실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느껴지는 것은 추위였다. 뼈를 파고드는 추위. 그리고 통증.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무성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천장이 보였다. 아니, 천장이 아니었다. 천막이었다. 여기가. 무성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깨어났구먼. 낮고 거친 목소리였다. 무성은 고개를 돌렸다. 흉측한 얼굴의 사내가 서 있었다. 얼굴 한쪽에 큰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당신은? 나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지. 사내는 비웃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놈을 건져냈으니 말이야. 무성은 기억을 더듬었다. 멧돼지 사냥. 아니, 사슴 사냥. 그리고 이상한 사내들. 추격. 절벽. 내가 떨어졌구나. 그래. 운 좋게 물에 빠져서 살았지. 바위에 떨어졌으면 뼈도 못 추렸을 거야. 사내는 무성의 팔을 움켜쥐었다. 오, 근육이 좋은데? 일꾼으로 쓸만하겠어. 무성은 본능적으로 사내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무리하지 마. 넌 사흘간 죽어 있었어. 지금 움직이면 또 기절할 거야. 사내는 밖으로 나가며 소리쳤다. 두목님, 이놈 깨어났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사내가 들어왔다.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고 눈빛은 교활했다. 오, 드디어 깨어났구나. 좋아, 좋아. 두목은 무성을 훑어보았다. 체격이 훌륭하네. 힘도 셀 것 같고.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무성은 가까스로 물었다. 두목은 희죽 웃었다. 너 기억 안 나니? 절벽에서 떨어졌잖아. 그건 알겠는데 왜 저를? 우리가 구해줬지. 고맙지 않나? 무성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저들의 태도는 은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는 눈이었다. 이봐, 청년. 두목은 무성의 턱을 들어 올렸다. 넌 이제 우리 것이야. 알겠나? 무슨 소립니까? 우리는 노비 상인이야. 사람을 잡아서 파는 장사지. 무성의 눈이 커졌다. 노비, 상인? 그래. 우린 산에서 길 잃은 놈들이나 도망친 종들을 잡아. 그리고 한양에 가서 팔아. 두목은 무성의 팔뚝을 주물렀다. 넌 몸값이 꽤 나갈 것 같아. 힘센 장사 노비로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어. 무성은 숨이 막혔다. 노비.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자신이 사는 산골에는 노비가 없었다.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노비로 팔린다고? 안 됩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무성은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두목이 무성의 가슴을 짓눌렀다. 조용히 해. 무리하면 다시 기절할 거야. 그럼 값이 떨어져. 제발. 저는 집에 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기다리십니다. 부모? 허허. 이제 그런 건 잊어. 넌 이제 노비야. 노비는 부모도 없고 이름도 없어. 그저 주인의 소유물이지. 두목은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 한양까지는 닷새 걸리니까 체력 관리 잘해. 천막에는 무성만 남았다. 무성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산을 다니며 사냥하던 자신이 이제는 팔려가는 물건이 되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무성은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다. 무거웠고 차가웠다. 무성은 쇠사슬을 잡아당겼다. 힘을 썼다. 평소라면 쉽게 끊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몸에 힘이 없었다. 사흘간 굶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젠장. 무성은 쇠사슬을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억울했다. 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노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 무성은 잠들지 못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술 마시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무성은 강제로 일으켜졌다. 일어나 출발이다. 사내들이 무성을 끌고 나왔다. 밖에는 수레가 있었고 수레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여자 둘, 아이 하나, 그리고 노인 한 명.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무성은 수레에 태워졌다.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였다. 출발. 두목의 외침과 함께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성은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산이 보였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산, 부모가 있는 산,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산.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성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산을 보지 못했다. 닷새간의 여정은 지옥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레는 멈추지 않았다. 밥은 하루에 한 번, 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물도 부족했다. 사람들은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체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무성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채찍이 등을 후려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성은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여기서는 저항이 의미 없다는 것을. 닷새 후, 수레는 한양에 도착했다. 거대한 성곽, 높은 건물들, 그리고 북적이는 사람들. 무성은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됐다. 평생 산속에서만 살았기에 이런 큰 도시는 상상도 못했다. 수레는 한양의 한 구석에 멈췄다. 그곳은 노비시장이었다. 노비시장은 악취로 가득했다. 땀 냄새, 배설물 냄새, 그리고 절망의 냄새. 무성은 수레에서 끌려 내려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쪽에 세워졌다. 시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모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무성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노비들을 품평했다. 이 여자는 얼굴이 괜찮은데? 저 남자는 힘이 셀 것 같군. 아이는 몇 살이지? 마치 가축을 고르듯 사람들을 골랐다. 무성은 분노가 치밀었다. 사람을 사고 판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때 한 양반이 다가왔다.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화려했다. 이 청년은 누구냐? 양반이 무성을 가리키며 물었다. 노비 상인 두목이 다가왔다. 아, 이 친구는 산에서 잡아온 놈입니다. 힘이 장사지요. 힘이 장사? 예, 보십시오. 이 근육을. 두목은 무성의 팔을 쥐어짰다. 양반은 관심을 보였다. 체격이 좋군. 얼마에 팔 생각이냐? 글쎄요, 이 정도면 은 30냥은 받아야지요. 30냥? 너무 비싸다. 비싸긴요. 이 친구는 멧돼지도 맨손으로 잡는다니까요. 양반은 무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좋다. 은 25냥에 사겠다. 25냥이라니. 최소한 28냥은. 26냥. 더는 안 올린다.
두목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거래 성사입니다. 양반은 은을 건넸다. 그리고 무성의 쇠사슬을 받았다. 이리 와라. 양반이 쇠사슬을 잡아당겼다. 무성은 비틀거리며 따라갔다. 뒤를 돌아보니 함께 잡혀온 사람들도 하나씩 팔려가고 있었다. 여자는 은 10냥, 아이는 은 5냥, 노인은 은 3냥. 사람의 값은 그렇게 매겨졌다. 무성은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26냥짜리 물건이 되었구나. 양반은 무성을 데리고 한양의 어느 큰 저택으로 갔다. 기와집이 즐비했고 대문은 화려했다. 들어가라. 무성은 대문을 들어섰다. 안에는 넓은 마당과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양반은 한 노인을 불렀다. 집사, 이놈을 데려가서 일을 시켜라. 알겠습니다, 나으리. 집사는 무성을 데리고 뒤쪽 건물로 갔다. 그곳은 하인들이 기거하는 곳이었다. 너는 오늘부터 이 집의 노비다. 집사는 차갑게 말했다. 주인님의 명을 따르고 시키는 일을 해라. 알겠느냐? 무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집사는 무성의 뺨을 후려쳤다. 짝! 대답해. 예. 얘가 아니라 예, 집사님이다. 다시. 예, 집사님. 집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부터 너는 자비를 맞는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어라. 예, 집사님. 무성은 고개를 숙였다. 분했다. 억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기서는 자신이 가장 낮은 존재였다. 저항하면 맞았고 말대꾸하면 굶었다. 그날 밤 무성은 하인 방 한 구석에 누웠다. 방은 좁았고 냉골이었다. 이불도 제대로 없었다. 무성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고향이 그리웠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다.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까? 무성은 자문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노비는 평생 노비였다. 도망치면 잡혀왔고 잡히면 죽었다. 그것이 조선의 법이었다. 무성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제발 이것이 꿈이기를.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무성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다. 힘든 일이었으나 무성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원래 힘이 셌기 때문이었다. 다른 하인들이 2명이 해야 할 일을 무성은 혼자 해냈다. 주인 양반은 만족스러워했다. 오, 저놈 쓸만하구먼. 예, 나으리. 힘이 장사라 일을 빨리 합니다. 좋아. 앞으로 힘든 일은 저놈에게 맡겨라. 그렇게 무성의 일은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밥은 늘지 않았다. 여전히 하루 세끼 보리밥 한 그릇이 전부였다. 무성은 점점 지쳐갔다. 몸도 마음도. 그러던 어느 날 무성은 마당을 쓸다가 한 여인을 보았다. 아름다웠다. 아니, 아름답다기보다는 슬퍼 보였다. 여인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다.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같았다. 무성은 고개를 숙였다. 양반가의 여인을 함부로 쳐다보는 것은 큰 죄였다. 하지만 여인의 모습은 무성의 머릿속에 남았다. 저 사람은 누구지? 무성은 궁금했으나 감히 물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다른 하인에게 슬쩍 물어보았다. 낮에 본 여인은 누구입니까? 여인? 아, 아가씨 말이냐? 예. 주인 나으리의 딸이다. 윤소연 아가씨지. 그렇습니까?
왜? 혹시 마음에 들었나? 하인은 비웃었다. 포기해라. 저분은 우리 같은 것들이 넘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인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슬픈 눈빛, 공허한 표정, 마치 자신처럼 무언가를 잃은 사람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무성은 이제 이 집의 일과에 익숙해졌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팼다. 낮에는 주인 윤정서의 심부름을 했고 저녁에는 부엌일을 거들었다. 힘든 일이었으나 견딜만 했다. 적어도 매일 밥은 먹을 수 있었고 잠잘 곳도 있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다. 무성은 매일 밤 고향을 떠올렸다. 산 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무성은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팔뚝의 근육이 불룩 솟았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무성은 고개를 들었다. 윤소연이었다. 여인은 무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성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송구합니다. 괜찮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무성입니다. 무성? 특이한 이름이네요. 소연은 가까이 다가왔다. 고향은 어디예요? 강원도 산골입니다. 산골. 그렇군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힘들죠? 무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노비가 양반 아가씨에게 하소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송구합니다, 아가씨.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말해도 돼요. 소연은 무성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도 힘들거든요. 무성은 놀라 소연을 바라보았다. 양반 아가씨가 힘들다니? 저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소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최문겸이라는 사람이요. 명문가의 자제였죠. 무성은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버렸어요. 버렸다고 하십니까? 예. 전쟁이 임박하자 도망쳤어요. 약혼도 파기하고.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람들은 저를 정절 있는 여인이라 칭찬하지만 사실은 그저 버림받은 여자일 뿐이에요. 무성은 가슴이 먹먹했다. 양반 아가씨라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소연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아가씨, 응?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무성은 조용히 말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맞아요.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소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요. 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살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신부는 달랐으나 상처는 비슷했다. 그날 이후로 소연은 가끔 무성을 찾아왔다.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하인들은 이상하게 여겼으나 감히 아가씨를 말릴 수 없었다. 무성도 소연과의 대화를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안이 됐다. 소연은 무성의 고향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무성은 소연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이 생겼다. 신분을 넘어선 공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연민. 하지만 그것이 사랑인지는 둘 다 알 수 없었다. 석 달이 지났다. 무성은 점점 이 집의 중요한 일꾼이 됐다. 힘이 세고 성실했기 때문이었다. 윤정서도 무성을 신뢰했다. 무성, 오늘은 쌀을 사와라. 예, 나으리.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약방에 들러 약재도 사오고 명심하겠습니다. 무성은 주인의 심부름으로 한양 거리를 자주 나갔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양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졌다. 사람들의 말투, 거리의 풍경,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현실. 무성은 조금씩 깨달아갔다. 이곳은 자신이 살던 상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했고 힘이 없는 자는 짓밟혔다.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성은 자문했다. 평생 노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자유를 되찾을 것인가? 답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 큰 소문이 돌았다. 외적이 쳐들어온다. 전쟁이다. 전쟁.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왜죠? 조선을 침략하려는 외국의 군대. 그들이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정선은 급히 집안 사람들을 모았다. 모두 짐을 챙겨라. 한양을 떠나야 한다. 나으리, 어디로 가시렵니까? 북쪽으로 의주까지 가야 한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하인들은 짐을 꾸렸고 양반들은 귀중품을 챙겼다. 무성도 짐을 나르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무성은 깨달았다. 이 혼란 속에서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유,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 무성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때 소연이 다가왔다. 무성 씨, 아가씨, 저를 지켜줄 수 있나요? 소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전쟁이 나면 저 같은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성은 알았다. 전쟁 중에 여자들이 당하는 일을, 특히 양반 아가씨는 더 큰 표적이었다. 무성은 갈등했다. 도망쳐서 자유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소연을 지킬 것인가? 한참을 망설이다. 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소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날 무성은 결심했다. 자유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틀 후 윤정서 일가는 한양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수레에 짐을 가득 실었고 하인들은 제각기 역할을 맡았다. 무성은 수레를 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대문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나으리, 나으리. 다급한 목소리였다. 윤정서가 나가보니 한 사내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누구냐? 저는 최문겸의 하인입니다. 최문겸? 소연의 약혼자 말이냐? 예. 그런데 하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희 도련님께서 혼인을 파기하고자 하십니다. 윤정서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혼인을 치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인은 말을 흐렸다. 도련님께서 이미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셨습니다. 윤정서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이 비겁한 놈, 전쟁이 무섭다고 약혼자를 버리다니. 송구합니다, 나으리. 당장 꺼져라. 그리고 최문겸 그놈에게 전해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인은 황급히 도망쳤다. 윤정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망할. 집안 망신이로구나. 집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으리 아가씨께서. 윤정서는 소연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소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소연아, 아버지.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안하다. 윤정서는 딸을 안아주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최문겸 그놈은 겁쟁이였어. 저는 울지 마라.
전쟁이 끝나면 다시 혼처를 알아보마. 하지만 윤정서도 알고 있었다. 약혼이 파기된 여자는 재혼이 어려웠다. 특히 양반가에서는 더욱 그랬다. 소연은 평생 버림받은 여자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무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했다. 소연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 그저 전쟁이 두려워 도망친 남자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게 된 것이었다. 최문겸. 그자는 비겁한 놈이다. 무성은 이를 악물었다. 그날 오후 윤정서 일가는 한양을 떠났다. 북쪽을 향해 의주까지 가야 했다. 왕이 계신 곳까지. 수레는 느리게 움직였다. 길은 험했고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가 피난민이었다. 양반, 평민, 천민할 것 없이 모두 북쪽으로 향했다. 무성은 수레를 끌며 앞장섰다. 힘이 세서 수레를 끄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소연이 걱정됐다. 수레 안에 앉아있는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아가씨. 무성은 안타까웠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피난길은 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일행은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피난을 떠났고 빈집만 남아 있었다. 무성은 주인 일가가 묵을 집을 정리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밖으로 나왔다. 달이 밝았다. 무성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고향의 하늘과 같은 달이었다. 부모님은 무사하실까? 걱정이 됐다. 왜 저기 강원도까지 올라왔을까? 산골 마을은 안전할까? 알 수 없었다. 무성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이었다. 아가씨, 왜 나오셨습니까? 잠이 안 와서요. 소연은 무성 옆에 섰다. 당신도 잠이 안 오나요? 예.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다. 한참 후 소연이 입을 열었다. 무성 씨,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무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도 돌아가고 싶어요. 소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네요. 약혼자도 날 버렸고 전쟁은 일어났고 아가씨, 응? 반드시 살아남으실 겁니다. 무성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소연은 무성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이 더욱 깊어졌다. 신분을 넘어선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키겠다는 다짐.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피난길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식량도 바닥나기 시작했다. 무성은 앞장서서 길을 열었다. 수레를 끌고 짐을 나르고 밤에는 불을 지폈다. 윤정서는 무성의 성실함에 점점 더 의지했다. 무성, 오늘 밤은 저 산 아래에서 묵자. 알겠습니다, 나으리. 일행은 산기슭의 작은 사찰터에 도착했다. 폐허가 된 사찰이었으나 비는 피할 수 있었다. 무성은 소연을 부축해 안으로 모셨다. 소연은 여전히 창백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기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아가씨, 여기 앉으십시오. 고마워요. 소연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무성은 밖으로 나가 장작을 모았다. 그리고 불을 피웠다.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 하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가 지쳐 있었다. 이러다 의주까지 갈 수 있을까? 외적이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불안한 속삭임들이 오갔다. 무성은 불을 지피며 주위를 경계했다.
산속은 고요했으나 묘하게 불안했다. 바람 소리가 이상했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다. 발소리였다. 무성은 벌떡 일어섰다. 누가 온다. 그 순간 덤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난 것은 갑옷을 입은 외병들이었다. 10여 명. 칼을 빼들고 기괴한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외적이다. 비명이 터졌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윤정선은 황급히 칼을 빼들었다. 모두 도망쳐라. 하지만 외병들은 빨랐다. 한 하인이 베었다. 피가 튀었다.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무성은 재빨리 판단했다. 도망칠 시간이 없었다. 막아야 했다. 무성은 장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달려드는 외병을 향해 휘둘렀다. 쾅! 장작이 외병의 투구에 부딪혔다. 외병이 비틀거렸다. 무성은 그 틈에 외병의 칼을 낚아챘다. 생전 처음 잡아보는 칼이었다. 하지만 무성의 소나기는 강했다. 칼을 휘둘렀다. 서툴렀으나 힘이 있었다. 외병의 팔을 스쳤다. 외병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무성! 윤정서가 소리쳤다. 소연을 데리고 도망쳐. 하지만 나으리. 빨리. 무성은 잠시 망설이다 소연에게 달려갔다. 소연은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가씨, 일어나십시오. 무성씨. 빨리요. 무성은 소연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업었다. 소연은 가벼웠다. 무성은 소연을 업은 채 달렸다. 뒤에서 비명이 계속 들렸다. 칼 부딪는 소리. 사람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윤정서의 목소리. 소연아, 살아남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무성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산길은 어두웠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외병들의 함성이 들렸다. 쫓아오고 있었다. 무성은 더 빠르게 달렸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버텼다. 소연을 지켜야 했다. 한참을 달렸다. 외병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무성은 깊은 동굴을 발견했다. 그곳으로 들어가 소연을 내려놓았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무성의 옷깃을 꽉 움켜쥔 채 떨고 있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무성은 고개를 숙였다. 윤정서를 구하지 못했다. 다른 하인들도 구하지 못했다. 오직 소연만 데리고 도망쳤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력했습니다. 아니에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고마워요. 소연은 무성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무성은 그저 소연을 안아주었다. 따뜻한 위로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동굴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무성은 소연을 벽에 기대게 하고 동굴 입구를 살폈다. 외병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일단은 안전했다. 무성은 돌아와 소연 옆에 앉았다. 소연은 잠들었다. 지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었다. 무성은 자신의 옷을 벗어 소연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동굴 입구를 지켰다. 눈을 감지 않았다. 혹시 외병들이 다시 나타날까 경계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멎었다. 새소리가 들렸다. 무성은 천천히 일어섰다. 몸이 뻐근했다. 밤새 앉아 있었던 탓이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안개가 자욱했다. 산은 고요했다. 무성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론가 가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의주는 너무 멀었고 한양은 이미 함락됐을 것이었다. 그때 무성의 눈에 익숙한 것이 보였다. 저 멀리 산봉우리의 모양, 그리고 골짜기의 형태. 설마, 무성은 숨이 막혔다. 이곳은 강원도였다. 자신의 고향 근처였다. 도망치는 동안 무의식 중에 익숙한 길을 따라온 것이었다. 고향이 가까이 있다. 무성은 가슴이 뛰었다. 부모님, 마을 사람들, 그들은 무사할까? 무성은 동굴로 돌아갔다. 소연이 깨어나 있었다. 무성 씨,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몸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무성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가씨, 이곳 근처에 제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요? 예,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만약 그곳이 무사하다면 잠시 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요. 하지만 아가씨는 양반이십니다. 산골 마을은 상관없어요. 소연은 무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 신분이 무슨 소용이에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을 나섰다. 산길을 따라 걸었다. 소연의 다리는 비틀거렸으나 무성이 부축했다. 한참을 걸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다. 저 아래 작은 마을이 보였다. 무성의 고향.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성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가씨,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왜요? 제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무성은 소연을 바위 뒤에 앉히고 혼자 마을로 내려갔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마을에 도착하자 무성은 숨이 멎었다. 집들은 불타 있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무성은 뛰었다. 자신의 집으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하지만 집은 무너져 있었다. 기둥만 남은 채 재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무성은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무성은 무너진 집터를 뒤졌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시신도 흔적도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 무성은 무릎을 꿇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폐허뿐이었다. 무성 씨, 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이 마을로 내려온 것이었다. 마을이, 이게 대체... 소연은 참혹한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다. 무성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주먹은 떨리고 있었다. 외적들입니다. 이곳까지 왔습니다. 무성 씨의 부모님은 모르겠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무성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신이 없다는 것은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무성 씨, 저기. 소연이 한 곳을 가리켰다. 마을 입구의 나무에 무언가 걸려 있었다. 무성은 다가갔다. 그것은 헝겊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피로 쓰여진 글자. 북쪽 동굴. 무성은 헝겊을 움켜쥐었다. 이건 마을 사람들의 신호입니다. 신호요? 예. 위험할 때 피난처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무성은 희망을 품었다. 북쪽 동굴. 그곳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빨리 가요. 두 사람은 마을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다. 산을 올랐다. 가파른 비탈길이었으나 무성의 발걸음은 빨랐다.
1시간쯤 걸었을까?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다. 무성은 동굴 입구에서 멈췄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저, 무성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동굴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었다. 20명쯤.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성이냐? 무성의 어머니였다. 어머니. 무성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어머니는 무성을 꽉 안으며 울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무성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무사한 게 어디냐. 무성의 아버지도 다가왔다. 무성아. 아버지. 아버지는 무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어. 무성은 가족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로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동굴 안은 비좁았으나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성을 반겼다. 무성이가 돌아왔구나. 살아있었네, 살아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무성은 한 사람 한 사람과 포옹했다. 그리고 소연을 소개했다. 이분은 윤소연 아가씨입니다. 제가 모시던 주인님의 따님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을 경계하는 눈으로 보았다. 양반. 평생 본 적 없는 존재였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절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소연이라고 합니다. 양반 아가씨가 왜 이런 곳에 외적을 피해 도망치다 무성 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무성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그러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비좁지만 쉬실 곳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을 받아들였다. 신분이 다르지만 모두가 피난민이라는 점에서는 같았다. 밤이 되자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였다. 무성의 아버지가 말했다. 무성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성은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절벽에서 떨어진 것, 노비로 팔린 것, 한양에서의 생활, 그리고 전쟁.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다. 그런 일이 노비로 팔렸다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무성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무성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다시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무성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가족 곁에서, 마을 사람들 곁에서. 다음 날 아침, 무성은 일찍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산은 고요했다. 무성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산 냄새, 나무 냄새, 고향의 냄새였다. 무성 씨, 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잠이 안 와서요. 소연은 무성 옆에 섰다. 여기, 정말 평화롭네요. 예, 제가 자란 곳입니다. 부럽네요. 저는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소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죠. 양반가의 규율, 예의범절. 숨 막혔어요. 하지만 양반은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기는요. 소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자유도 없고 선택도 없었죠. 무성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더 솔직했고 더 편안해 보였다. 아가씨, 혹시 무성 씨. 소연이 무성을 막았다. 이제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지만 신부는 이제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소연은 무성의 손을 잡았다. 그냥 소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무성은 당황했다. 양반 아가씨를 이름으로 부른다니. 하지만 그건 부탁이에요. 소연은 진지하게 말했다. 무성은 한참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소연 씨. 소연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무성은 느꼈다. 소연이 예뻐 보인다는 것을, 아니 예쁜 것을 넘어서 마음이 끌린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동굴 생활은 불편했으나 안전했다. 외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다. 무성은 사냥을 나갔고 여자들은 식사를 준비했다. 소연도 함께 일했다. 양반 아가씨답지 않게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다. 서툴렀으나 열심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소연 씨,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양반 아가씨인데 참 겸손하시네요. 아니에요. 저도 배워야죠. 소연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리고 점점 이곳이 편해졌다. 한양에서보다 훨씬 더. 어느 날 오후, 무성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토끼 2마리를 잡았다. 오늘 저녁은 고기국을 끓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하늘이 이상했다. 먹구름이 몰려왔다.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우박인가? 무성은 서둘러 동굴로 향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하늘에서 얼음덩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박. 그것도 주먹만한 크기에. 무성은 나무 아래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우박은 거세게 내렸다. 하나가 무성의 머리를 강타했다. 으윽. 무성은 비틀거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또 한 번 어깨를 맞았다. 무성은 그대로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무성의 머릿속에 무언가 터져나왔다. 기억.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 노비 상인들에게 쫓기기 전, 고향에서 살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이곳 사람이다. 무성은 깨달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노비로 팔려가며 흐려졌던 기억들이 모두 돌아왔다. 이 산, 이 마을, 이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것이었다. 무성아, 누군가 달려왔다. 아버지였다. 아들아, 괜찮냐? 무성은 천천히 눈을 떴다. 아버지, 정신 차려라. 동굴로 가자. 아버지가 무성을 부축했다. 동굴로 돌아온 무성은 치료를 받았다. 머리에 혹이 생겼으나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았다. 무성 씨, 괜찮아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무성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이요? 예.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성은 일어섰다. 이제 싸워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성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냐, 무성아? 외적들이 우리 마을을 부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무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마을이 파괴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하지만 무성아, 우리는 싸울 줄 모르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무성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산은 제 집입니다. 저는 이곳의 모든 길을 압니다. 외적들은 모릅니다. 무성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순한 머슴도 겁먹은 노비도 아니었다. 산의 기둥,
마을을 지키는 전사였다. 함께 싸워주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무성의 외침에 마을 남자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다. 많지 않았다. 10명 남짓. 하지만 충분했다. 무성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향을 되찾읍시다. 이틀간 준비했다. 무성은 마을 남자들과 함께 무기를 만들었다. 활과 화살, 창과 칼, 그리고 더. 정식 무기는 아니었으나 사냥 도구로는 충분했다. 무성은 산의 지형을 그렸다. 바위가 있는 곳, 골짜기가 있는 곳, 외적을 유인할 만한 곳, 모두 표시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외적이 지나가면 돌을 굴립니다. 그럼 외적들이 놀라서 이쪽으로 달아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덫을 놓아둡니다. 마을 남자들은 무성의 계획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성이 머리가 참 좋구나. 역시 우리 마을의 기둥이야. 무성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소연도 함께 준비를 도왔다. 양반 아가씨답지 않게 화살을 만들고 덫을 설치하는 일을 거들었다. 소연 씨, 위험하니 동굴에 계십시오. 싫어요. 저도 도울 거예요. 소연은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도 잃었고 집도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곳뿐이에요. 저도 싸울 거예요. 무성은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약속해요. 사흘째 되는 날, 정찰을 나갔던 마을 청년이 돌아왔다. 무성 형님, 외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남쪽 골짜기입니다. 15명쯤 됩니다. 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무성은 선봉에 섰다. 활을 메고 창을 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이곳은 자신의 고향이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무성은 남쪽 골짜기로 향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한참을 걷다 보니 외병들이 보였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모닥불 주위에 앉아 있었다.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무성은 이를 악물었다. 저들이 마을을 부쉈다. 저들이 사람들을 죽였다. 무성은 활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쏘았다. 슉! 화살이 날아가 한 외병의 어깨에 박혔다. 크악! 외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른 외병들이 벌떡 일어났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 외병들이 무성을 향해 달려왔다. 무성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리고 미리 정해둔 길로 달렸다. 외병들이 뒤쫓았다. 놓치지 마라. 잡아라. 무성은 골짜기를 빠져나와 바위 언덕으로 올라갔다. 계획대로였다. 외병들이 언덕 아래로 모여들었다. 바로 그때, 지금이다. 무성의 외침과 함께 마을 남자들이 바위를 굴렸다. 쿵쿵쿵. 거대한 바위들이 언덕을 굴러 내려갔다. 외병들은 놀라 도망쳤다. 하지만 몇 명은 바위에 깔렸다. 비명이 터졌다. 나머지 외병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그곳에는 덫이 있었다. 땅에 구멍을 파고 날카로운 나무 말뚝을 박아둔 덫. 외병 셋이 구멍에 빠졌다. 크악! 비명과 함께 피가 튀었다. 무성은 나머지 외병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창을 휘둘렀다. 외병의 갑옷을 스쳤다. 외병이 칼을 휘둘렀으나 무성은 피했다. 그리고 외병의 다리를 걷어찼다. 외병이 넘어졌다. 무성은 창으로 외병을 제압했다. 마을 남자들도 합류했다. 수는 적었으나
산 지형을 이용했기에 유리했다. 외병들은 당황했다. 낯선 땅에서 알 수 없는 적에게 습격당한 것이었다. 결국 외병들은 도망쳤다. 살아남은 자는 5명.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산을 내려갔다. 무성은 그들을 쫓지 않았다.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방어였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마을 남자들이 환호했다. 무성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동굴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다. 무성이가 해냈구나. 외적을 물리쳤어. 우리 아들이 영웅이야. 무성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무성을 안았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무성은 어머니의 품에서 안도했다. 그리고 소연을 찾았다. 소연은 멀찍이 서서 무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소연 씨,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소연은 무성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무성은 소연의 손을 꽉 쥐었다. 따뜻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작은 축제를 열었다.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셨다. 오랜만에 승리였다. 오랜만에 기쁨이었다. 무성은 모닥불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무성아. 아버지가 옆에 앉았다. 고맙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무성은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아버지는 무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우리의 자랑이다. 이 마을의 기둥이고 영웅이야. 무성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영웅. 자신은 그런 거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무성은 깊이 잠들었다. 편안하게. 고향에서 사흘이 지났다. 마을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았다. 외병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하지만 무성은 불안했다. 뭔가 이상했다. 외병들이 너무 쉽게 물러난 것 같았다. 그들은 분명 복수를 하러 올 것이었다. 무성은 매일 정찰을 나갔다. 산을 돌며 외병들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성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산 중턱에 작은 오두막.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다. 무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오두막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조선말이었다. 그리고 외말도 섞여 있었다. 무성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오두막 안에는 외병 대장 1명과 조선인 1명이 있었다. 조선인은 윤정서였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소연의 아버지. 이번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윤정서가 외병 대장에게 말했다. 산골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항이 셉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다. 외병 대장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이 산의 지리를 잘 안다고 했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변수? 제 집의 노비였던 자가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그 자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윤정서는 이를 갈았다. 서무성이라는 놈입니다. 무성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윤정서가 외적과 내통하고 있었다. 아니, 내통을 넘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놈을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자는 힘이 세고 산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총이 있다. 외병 대장은 비웃었다. 조선 놈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조총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윤정선은 목소리를 낮췄다. 제 딸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딸? 예. 소연이라는 계집애입니다. 분명 그 노비놈이 데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딸도 함께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 상관없습니다. 윤정선은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쓸모없는 계집애입니다.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주제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저 인간이 소연의 아버지라니, 자식을 저렇게 함부로 말하다니. 내일 밤 총공격을 하겠다. 외병 대장이 말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낸다. 마을을 불태우고 모두 죽인다. 알겠습니다.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무성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재빨리 자리를 뜨고 동굴로 달렸다. 숨이 차올랐다. 마음이 급했다. 동굴에 도착하자 무성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무성아? 외적들이 내일 밤에 총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뭐라고? 어떻게 안 거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무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리고 내 통자가 있습니다. 내 통자? 누구냐? 무성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무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정서입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가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소연 씨. 하지만 제가 직접 봤습니다. 윤정서는 외적과 함께 있었고 내일 밤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연은 비틀거렸다. 무성이 재빨리 부축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해야 할지, 배신자라는 것에 분노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무성의 아버지가 나섰다. 무성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도망쳐야 합니다. 외적들은 조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광군이 있는 곳까지.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소연 씨, 도망치면 안 돼요. 아버지를 막아야 해요. 소연은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나라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저를, 우리를 죽이려 해요.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무성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 씨, 하지만. 무성 씨. 소연은 무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산을 지킬 수 있다고. 예. 그럼 해봐요. 저도 도울게요. 무성은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단호했다. 슬픔도 있었으나 결의가 더 강했다. 알겠습니다. 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외적들은 조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산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성은 땅에 지도를 그렸다. 외적들이 올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산길이 좁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덫을 놓겠습니다. 덫으로 조총을 막을 수 있을까? 조총은 멀리서 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붙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무성은 눈빛을 빛냈다. 외적들을 좁은 길로 유인해서 근접전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해보자. 무성이를 믿는다. 그날 밤 모두가 준비에 들어갔다. 덫을 만들고 무기를 점검하고 작전을 숙지했다. 무성은 소연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달이 밝았다. 소연 씨,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소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소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아버지는 늘 권력을 원했어요. 출세를 원했고 부를 원했어요. 저나 어머니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무성은 소연의 어깨를 안았다. 소연 씨는 도구가 아닙니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소연은 무성의 품에 기댔다. 무성 씨, 고마워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소연 씨가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내일은 마지막 전투였다. 살아남을 수도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컸다. 다음 날 밤, 외병들이 왔다. 30명. 조총으로 무장하고 횃불을 들고 산을 올랐다. 앞장선 것은 윤정서였다.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윤정서는 외병 대장에게 말했다. 골짜기를 지나면 동굴이 나옵니다. 그곳에 모두 숨어 있습니다. 좋다. 가자. 외병들은 좁은 산길로 들어섰다. 양쪽은 절벽이었고 길은 한 사람씩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외병 대장은 불안했다. 이 길이 맞느냐? 예, 확실합니다. 바로 그때 위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통나무였다. 거대한 통나무가 굴러내려왔다. 으악! 외병 몇 명이 통나무에 깔렸다. 매복이다. 외병 대장이 소리쳤다. 조총을 쏴라. 탕탕탕. 조총 소리가 산을 울렸다. 하지만 목표가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위 뒤에 숨어 있었다. 무성은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마을 남자들이 돌을 굴렸다. 수십 개의 돌이 외병들을 향해 쏟아졌다. 외병들은 혼란에 빠졌다. 앞으로 가라. 뒤로 물러서라. 외병 대장이 소리쳤으나 좁은 길에서는 움직이기 어려웠다. 무성은 밧줄을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외병 대장 앞에 섰다. 내 놈이. 외병 대장이 칼을 빼들었다. 무성은 창을 휘둘렀다. 두 사람의 무기가 부딪혔다. 불꽃이 튀었다. 무성은 힘으로 밀어붙였다. 외병 대장이 밀렸다. 그리고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대장님, 외병들이 당황했다. 무성은 그 틈에 다른 외병들을 공격했다. 마을 남자들도 합류했다. 좁은 길에서는 숫자가 의미 없었다. 오히려 지형을 아는 쪽이 유리했다. 외병들은 점점 밀렸다.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무성은 외병들을 쫓지 않았다. 대신 윤정서를 찾았다. 윤정서는 뒤쪽에 숨어 있었다. 윤정서, 무성이 소리쳤다. 윤정서는 화들짝 놀라 도망쳤다. 무성은 뒤쫓았다. 산길을 달렸다. 윤정서는 빨랐으나 무성은 더 빨랐다. 무성은 윤정서를 붙잡았다. 나라, 당신, 어떻게 나라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배신? 허허. 윤정서는 비웃었다. 나라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왜 충성해야 하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무엇을 얻었느냐?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했다. 윤정서는 이를 갈았다. 외인들은 나에게 제안했다. 길을 안내해주면 불을 주겠다고. 나는 받아들였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당신 딸은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딸. 윤정서는 코웃음 쳤다. 쓸모없는 계집애다.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주제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무성은 주먹을 휘둘렀다. 윤정서의 얼굴을 강타했다. 윤정서가 쓰러졌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성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라면 자식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짐승일 뿐입니다. 윤정서는 피를 뱉으며 웃었다. 허허, 내 놈이 뭘 안다고.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이었다. 소연. 윤정서는 당황했다. 내가 왜 여기? 다 들었어요. 아버지.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소연아, 이건 됐어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배신자일 뿐이에요. 소연은 뒤돌아 걸어갔다. 윤정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소연아. 하지만 그 말은 소연의 귀에 닿지 않았다. 무성은 윤정서를 결박했다. 그리고 마을로 데려갔다. 광군에 넘기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전투는 끝났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다. 외병들은 도망쳤고 윤정서는 잡혔다. 승리였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버지를 잃었다. 아니,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잃었을지도 몰랐다. 무성은 소연 곁에 앉았다. 소연 씨, 괜찮아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각오했어요. 무성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연은 무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여기 남을래요. 당신 곁에. 무성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소연 씨는 양반이십니다. 양반이면 뭐해요? 아버지는 배신자고 약혼자는 날 버렸는데. 소연은 무성의 손을 꽉 쥐었다. 차라리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무성은 소연을 안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미래를 그렸다. 닷새가 지났다. 광군이 마을에 도착했다. 외적이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다. 광군 장수는 무성을 만났다. 그대가 서무성이냐? 그렇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그대가 외적을 물리쳤다고. 저 혼자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싸웠습니다.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다. 조정에서 그대를 포상하려 한다. 포상이라니요? 벼슬을 내리겠다고 하셨다. 그대의 공을 인정하여 무관직을 제안하신다. 무성은 놀랐다. 벼슬, 노비였던 자신에게 벼슬을 준다니. 하지만 저는 노비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해결됐다. 조정에서 그대의 노비 신분을 해방시켰다. 이제 그대는 자유인이다. 무성은 가슴이 벅찼다. 자유. 마침내 얻은 자유. 그럼 한양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다. 조정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무성은 잠시 침묵했다. 한양. 화려한 도시. 권력과 부가 있는 곳. 예전이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기회였다. 하지만 지금은. 무성은 마을을 둘러보았다. 부모님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소연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무성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뭐라고? 장수는 놀랐다. 벼슬을 거부하겠다는 말이냐? 예.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무성은 진심으로 말했다. 이곳에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마을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성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수는 한참 동안 무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벼슬보다 사람을 택하다니. 송구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감탄스럽다. 장수는 무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무엇입니까? 이 산을 지켜다오. 외적이 다시 오면 그때도 막아다오. 물론입니다. 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있는 한 이 산은 안전할 것입니다. 장수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믿겠다. 광구는 윤정서를 데리고 떠났다. 윤정서는 결박된 채 수레에 실렸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딸을 보지도 않았다. 소연도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 광군이 떠난 후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불탄 집을 고치고 밭을 다시 일궜다. 무성도 함께 일했다. 집을 짓고 나무를 베고 돌을 옮겼다. 힘든 일이었으나 즐거웠다. 이곳은 자신의 집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마을은 점점 예전 모습을 되찾았다. 집들이 다시 지어졌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무성은 언덕 위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웠다. 무성 씨. 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 씨, 여기 있었습니까? 당신 찾고 있었어요. 소연은 무성 옆에 섰다. 오늘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니께서요? 무슨 일로? 혼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성은 놀라 소연을 바라보았다. 혼인이라니요? 어머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둘이 혼인하는 것을. 무성은 숨이 막혔다. 하지만 소연 씨는 양반이시고. 그런 건 이제 상관없어요. 소연은 무성의 손을 잡았다. 저는 이미 양반이 아니에요. 신분도 버렸고 과거도 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소연이에요. 소연 씨, 무성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무성은 눈물이 핑 돌았다. 행복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줄은 몰랐다. 예, 물론입니다. 무성은 소연을 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웃고 떠들며 살아가고 있었다. 평등하게, 자유롭게. 한 달 후, 마을에서 작은 혼례가 열렸다. 무성과 소연의 혼례였다. 화려하지 않았으나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했다. 무성이 축하한다. 소연 씨 예쁘십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무성과 소연은 서로에게 절했다. 그리고 술잔을 나눴다. 무성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 소연도 부모님께 절했다.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너라. 이제 우리 식구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열렸다.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춤을 췄다. 밤이 깊도록 축제는 계속됐다. 무성과 소연은 사람들 틈에서 웃었다. 행복했다.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로 지은 집으로 갔다. 작은 집이었으나 따뜻했다. 무성 씨. 응,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무성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무성은 일찍 일어나 산에 올랐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산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무들은 푸르렀고 새들은 지저귀고 바람은 상쾌했다. 무성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노비에서 시작해 전쟁을 겪고 사랑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였다. 권력도 필요 없고 부도 필요 없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무성 씨, 아래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있어요? 여기요. 무성은 손을 흔들었다. 소연이 산을 올라왔다. 숨을 헐떡이며 웃으며. 아침부터 어디 간 줄 알았어요. 해 뜨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예쁘죠? 예. 정말 예쁩니다. 무성은 소연을 안았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 두 사람은 해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도. 칠량에 팔렸던 노비.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은 청년. 전쟁을 이겨낸 전사. 그리고 마침내 사랑을 찾은 남자. 무성은 웃었다. 행복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